예, 오늘도 저희 부동산 얘기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정부가 어쨌든 공급을 통해서 지금의 이 서울의 이 집값 급등 상황, 뭐 거의 광풍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일단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린벨트까지 풀겠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식이 과연 정말로 서울의 집값을 잡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 지금부터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일단은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의 뭐라 그럴까요? 기조, 분위기가 그동안에는 수요를 억제하는 중심에서 조금 이제 뭐 공급도 뭔가 좀 밸런스를 좀 맞춰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지난주 이후에 그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네.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에서 공급 확대 방향으로 좀 전환하는 그런 분위기로 반전된 게 예. 조금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저 개인적으로는 좀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어쨌든 물론 뭐 그 방식이 옳다고 하더라도 뭐 너무 한쪽으로만 가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리스크가 있는 거니까요. 뭐 이해찬 대표나 장하성 실장 얘기를 보면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크게 늘리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보면 결국은 그 공급지, 공급 대상 타깃은 결국 서울과 인접한 뭐 이쪽 경기도권 이 정도로 봐야 되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서울이라는 그 권역 자체도 어떻게 보면 서울 대도시권이라는 그런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네. 다 똑같은 지역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강남도 있고 저쪽 노원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쪽의 화성 동탄과도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그렇죠. 곳이라서 그렇죠. 뭐 서울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입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국지적으로 수요에 대한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라서 그런 면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은 지금 그린벨트를 뭐 풀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린벨트 풀겠다는 뭐 대략 뭐 좀 언론에서도 뭐 어느 뭐 예정지 또는 이제 후보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결국은 좀 더 수요가 몰리는 뭐 강남 지역 뭐 근처 강남 주변 이런 데들이 이겠죠. 또 예, 갈 가능성이 있겠군요. 예. 근데 그쪽에 그렇게 질 만한 땅들이 좀 넉넉하게 있습니까? 글쎄요, 그 뭐 땅 자체 그린벨트의 총 면적은 굉장히 넓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그린벨트 지역에 뭐 실버벨트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뭐랄까 비닐하우스 같은 데를 지어서 예, 예. 예, 뭐 농산이 원예를 하는 그런 땅들이 사실은 적지 않이 있거든요. 그게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거라.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산에 등산을 가거나 이런 땅들은 여전히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예. 뭐 훼손이 되거나 아니면 비닐하우스 때문에 실버벨트로 변한 그런 땅들은 우리가 뭐 규제를 완화한다 그러면 쓸 수 있는 땅이 뭐 적지 있을 수 않이 있다? 있죠. 아, 예, 예.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수요가 몰리는 곳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택지, 그러니까 땅은 집지을 땅은 뭐 그렇게 부족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뭐 앞으로 향후 주택 수요에 대한 부분의 증가가 과거처럼 뭐 급격하게 늘어나는 건 아니라서 네. 이제 그런 수요의 일정 부분을 중심지 주변에 닿는다 그러면 글쎄요, 뭐 지금 주택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네네. 분명히 효과가 있는 그런 선택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예전에도 왜 뭐 참여정부 때도 그랬다고 그렇고 예전에도 뭐 역대 정부에서도 이제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공급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잖아요. 주로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뭐 열심히 부동산 정책을 뭐 규제 위주로 하면서 뭐 시장이 안 잡히고 네네. 또 그때도 그랬죠. 금융위기도 겪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그린벨트에서 풀어보자는 그런 구도에서 보금자리 지금 뭐 세곡 지구라든가 예, 뭐 예. 여러 개의 어떤 그 보금자리 주택을 그린벨트를 풀어서 이제 공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효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컸죠. 그래서 2009년도인가 고점을 찍은 이후에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을 해가지고 2013년까지 계속 떨어졌으니까요. 아, 그러면은 그 당시 이명박 정부 때 했던 그린벨트를 풀어서 그거 이제 공공주택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공공주택인데 사실은
분양분을 좀 상당 부분 유지를 하는 구도로 그 전에 이제 공공임대주택과는 조금 다른 성격으로 계획을 했죠. 물론 이제 초창기 때 분양받은 사람들이 많은 시세 차익을 남겼다 뭐 그런 부작용, 뭐 후유증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서울의 집값 자체가 한 4년 동안 계속 약세였으니까 충분히 그럼요. 집값을 예. 잡은 효과는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뭐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예. 글쎄요. 예. 근데 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서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서울의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서울의 집값을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뭐 지방에는 집을 팔고 오히려 서울에 집을 사는 식의 이런 수요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소위 말하는 실수요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얘기하는 수요가 몰리는 곳, 또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겠다. 여기에 말하는 수요라는 게 실수요만 감안을 한 건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이렇게 진짜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는 수요까지 다 감안을 해서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수요를 뭐 묻자듯이 이게 투자 수요고 실수요를 나누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라는 그 용어가 갖고 있는 의미 자체가 상당 부분 투자적인 성격을 감안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를 하게 되면 내가 여러 채 가지고 임대사업하는 것보다는 비싼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투자적인 측면에서 이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고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들은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지금은 뭐 시장 가격이 올라가지만 조만간 뭐 인구도 줄어들고 뭐 맞아요. 도시도 축소되고 맞아요. 이러니까 예, 예. 아 이거 외곽은 안 좋을 것 같고 계속 중심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람들의 안정적인 투자 대상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기저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예. 지금 정부의 정책들이 자꾸 어떻게 보면 좀 규제책들이 건드려서 지금의 서울만 오르고 경기는 사실은 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도시공학과 교수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일본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구조고 일본에 우리보다 먼저 한참 간 거를 우리가 좀 많이 따라간다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도쿄도 그 도심 뭐 이를테면 록봉기 일스인가요? 뭐 그 도심 도시의 한가운데 생이요? 네. 그런 데를 제외하고는 일본도 뭐 그 변두리 지역은 뭐 집값도 떨어지고 슬림화 현상도 나타나고 이런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럼요. 그럼 그런 현상이 서울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되는 겁니까? 서울도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인구 성장기에 네. 외곽에다가 신도시를 지어서 이제 사람들을 수용을 했는데 이게 인구가 축소되고 이러니까 사실 신도시의 많은 부분이 공실이 많이 발생해서 그러니까요. 지금은 도심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도시 재생이라는 성격이 국내는 좀 틀리지만 어쨌든 뭐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허용해주는 구도로 동경 같은 경우에 진행을 해서 예. 사실은 동경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은 전체적인 인구는 줄어들지만 동경 중심부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사람이 도쿄라는 그 일본의 이제 수도에 사람이 사람이 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집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경우 없을 테고 그러면 당연히 집값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군요. 전에보다는 많이 회복이 됐죠. 주택 가격이. 그러면 서울을 이제 갖다 비교를 해보면은 뭐 서울은 지금 뭐 일본이랑 똑같이 뭐 시기적으로는 차이가 좀 시차가 분명히 있긴 할 텐데 그럼 서울도 앞으로는 서울에 집을 사겠다는 이 수요가 줄기보다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중심부에 대한 선호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투자적인 어떤 선택이라는 게 네. 가격이 오를 때 생기는 거죠. 근데 뭐 한 3, 4년 전에 2013년까지 가격이 떨어질 때는 쳐다도 안 봤거든요. 예. 근데 그 시기에 뭐 수도권이나 서울의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20% 가까이 됐으니까. 네. 근데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무슨 소리냐면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을 하겠다. 뭐 당연한 이제 경제 논리인데 그렇다고 해서 수요를 모두 공급으로 채워줄 수도 또 없는 게 또 경제 논리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모든 그 수도권의 사람들을 서울에 살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요. 근데 다만 지금 뭐 다니다 보면 저쪽 뭐 하남시라든가 외곽을 가면 한 30층의 아파트들이 막 서 있는데 맞아요. 예. 여전히 뭐 도심 뭐 강남도 마찬가지고 뭐 14층짜리 아파트들이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저층이 아파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곽은 밀도가 높고 도심은 밀도가 낮은 어떻게 보면 좀 기형적인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예. 그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을 해서 조금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시 중심에 살게 함으로써 사회적인 비용, 교통 비용, 뭐 환경 오염 이런 것들을 줄여줄 수 있는 또 도시 축소기에 걸맞은 도시 공간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셨던 생각인데 세종대 변창훈 교수는 그 얘기를 하시더군요. 역세권이나 이런데 지금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상가들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그 상권이 몰리는 데 비해서는 훨씬 낮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예 건물을 뭐 아파트를 뭐 20층, 30층, 40층 이렇게 짓게 해서 말씀하신 그 논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수용을 하는 게 그게 오히려 지금 서울에 몰려드는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시는데 결국은 뭐 현재로서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예. 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부분을 이제 변경을 하거나 이러기만 하면은 큰 문제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상업 지역이나 준주거 뭐 지역에 있어서 그거를 이제 상업시설로 채우는 게 아니라 주거시설로 밀도 높게 채우겠다라는 거는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주어지는 주택이 정말 사람들이 많이 소원하는 주택 유형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한계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뭐 재건축을 통해서 지어지는 그런 대규모 단지 아파트에서의 주택의 형태라는 아. 것과 그 역세권 주변에 뭐 주변에 상가가 있는 그런 지역들을 굉장히 고밀로 뭐 오피스텔 정도가 되겠죠. 뭐 그 밀도가 높은 다가구 주택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택의 어떤 퀄리티라는 게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서울에 몰리는 수요는 사실은 뭐 투자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서울이 살기 좋다라는 어떤 주거 편리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 고밀도로 지어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주거 편리성들은 아무래도 분명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고밀을 단지별로 하면 사람들이 어메니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단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필지 하나하나별로 하게 되면 다가구 주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 가능하면 도심 쪽에 가까운 곳에 많은 사람들 살게 만드는 게 뭐 주택 수요에 대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공급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사람들의 수요가 몰리는 게 이를테면 강남 이런 데인데 마용성 이런 데인데 이를테면 그런 데는 재건축 같은 것들 풀어주고 아파트 공급을 해서 사람들 집 살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번에 그 올 초에도 뭐 문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뭐 강남의 재건축 같은 경우 좀 분양가가 근 5천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30평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만 한 15억대 그랬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렇게 아파트를 졌을 때 그런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서민 실수요자겠느냐라는 지적도 있단 말이죠. 글쎄 뭐 분양가가 얼마나 올랐느냐에 대한 부분은 또 뭐 그 시점에 있어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한 가지 주택 시장을 바라볼 때 굉장히 좀 복합적으로 바라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40평짜리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살고 있던 뭐 관악구에 있는 30평 아파트 재고 아파트에는 20평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던 저쪽 부평시에 있는 사람이 이사를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 40평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급으로서 파급되는 주거 이동의 연쇄고리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효과가 사실은 뭐 서민층의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그 주거 소비의 수준이 향상으로서 이어지는 구도가 사실은 발생을 해서 그래서 주택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의 주택 여가 효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좀 원론적인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이번에 그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부분을 정책 수정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뭐 보유세 부분도 있고 좀 일부 내용들이 이렇게 좀 원래 정부가 얘기했던 거에서 좀 바뀌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또 사실은 뭐 이번에도 볼 수 있는 뭐 김현미 장관도 당연히 주무장관이니까 하지만 뭐 민주당 대표도 얘기하고 또 누구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약간 이제 목소리가 사방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부동산 정책은 컨트롤 타워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도 뜻밖이라서 요즘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굉장히 강한 컨트롤 타워가 모든 것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구도라고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어느 날 갑자기 막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사실은 그 단기적으로 뭐 지금 시점을 보게 되면 그런 강한 그런 뭐 컨트롤 타워의 건의나 이런 것들이 뭐 시장 상황에 어떤 따라서 어떤 실패에 대한 인식에 의해서 네. 조금은 무너져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좀 개인적인 좀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과도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그 정책에 대한 어떤 컨트롤 타워에 대한 부분들은 서로의 자기의 협력 체계를 조금 더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이것도 역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결국은 정책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럼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먹히질 않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불안감을 주지 않는 부분을 좀 막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한 질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냥 교수님의 이 도시공학자로서 교수님이 이제 부동산을 잘 아시는 전문가로서 그냥 철학을 하나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주거 안정에 대한 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큰데요. 지금 상황을 봐서는 주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이렇게 약간 전이 되는 번지는 그런 느낌만 사실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괜히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는 거죠. 이 주거 문제의 안정을 찾기 위한 뭐 어떤 뭐 큰 방향 어떤 거가 있으면 좋을까요? 글쎄요, 너무 뭐 어떤 그 아파트의 아파트 평당가가 1억이 넘었네 이런 거에 대한 논란에 너무 현혹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심리적으로, 예. 그리고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사실은 내가 주택을 구입해서 사나 내가 주택을 임대해서 사나 사실은 별 차이 없는 주택 시장이 가장 안정적이고 그렇죠. 제가 바람직한 맞습니다. 시장이거든요. 예. 근데 너무 매매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움직이면 또 매매가에 대해서 뭐 난리를 치고 예. 또 가격이 안정되고 전세가가 오르면 또 전세가에 대해서도 안정 네.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하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뭐 냄비 같은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그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해치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정책도 신뢰성을 그렇죠. 가지고 안정성을 가지고 지속될 수 있도록 다주택자의 역할도 좀 인정을 하고 그렇죠. 예. 어차피 안정된 그 임대주택 사업자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그럼요. 앞으로는 예.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서로 간의 긍정적인 역할을 좀 북돋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어갔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